시를 쓴다는 그 쉬운 말로는 우리가 흔히 시의 생명을 건다고 하거든. 그거에 맞는 말인 것 같아. 그야말로 생명을 걸 만큼 진지하게 대드는 그런 태도가 꼭 필요하다. 아픔을, 감동을 써내려간 시. 시를 쓴다는 것은 무엇이고 시인에게 시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되풀이합니다.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듣고 또 거기서 무엇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저것을 내 작품 속에 끌어들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삽니다. 시는 쓸수록 깊어지고 읽을수록 지나쳤던 길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문예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작가들한테 출판비를 보조한다 해서 원고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 중에서 채택이 된 책에 대해서 지원을 했어요. 심사라는 걸 거쳐서 저도 시집을 처음 내봤는데 그거야 뭐 우리가 흔히 시집 하나 나오면 어린애 하나, 아기 하나를 낳는다 하는 그런 심정이라고 할까. 물가에 풍덩 빠지기보단 서서히 물들어가는 시의 처음. 그 처음엔 언제나 한 발 먼저 다녀간 시인, 같이 걸어간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연기군 출신이라서 연기군에 백수문학이라는 종합 동인지가 문예 동인지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현존하는 동인지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때 강금종, 김재영, 백룡은 소설가가 있었고 또 아동문학의 장욱순, 희곡을 쓰는 윤조병 그런 쟁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대전에서 한성기, 박용래, 홍익표와 같은 그 훌륭한 시인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늘 같이 어울리고 같이 시를 읽고 서로 보아주고 했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삼삼합니다. 시는 역사이자 문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역사적 산물이자 현재의 감성 사이에 한 편의 시를 내다봅니다. 60년도, 70년도 그때는 순수 문학이라기보다는 참여 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했었죠. 그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3년 동안을 전쟁 없이 보낸 적이 없다. 그냥 어떻게 말을 하면 계속 전쟁 속에서 살아 버텨 나왔다.
입체적이고 함축적인 언어적 질서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시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월간 문학에 72년도에 가작 당선을 했는데 그때 작품이 1952년 가을이라고 하는 산문시 비슷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1952년 하면 우리나라 그 6.25 전쟁 가장 치열한 그 끝을 향한 엄청난 비극이 쌓인 그런 것을 배경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가을철이 되면 학교 운동장에 나뭇잎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 그것을 청소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 넓은 운동장에 프라타나스 같은 이파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그것을 또 다 치워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애들하고 같이 그 떨어진 낙엽을 주워가지고 그것을 퇴비장에 가지고 와서 결국은 또 불을 놔서 태워야 끝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런 것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그 6.25 사변 때 그 많은 전사자들을 산에 모아놓고서 불을 지른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서 그것이 이것이 아니냐 해서 그 낙엽을 태운다, 시체를 태운다 하는 그런 뜻에서 그게 좀 그때 무렵에서는 산문에 가까운 이상한 시다. 굉장히 무거운 시다. 남들이 그렇게 평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출발이 됐고 제가 72년도에 등단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해 또 풀과 별이라고 하는 창간된 지 얼마 안 되는 시 전문지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연락이 와서 후퇴어 가작 당선이 아니라 진짜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연락이 와서 또 할 수 없이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표됐던 작품이 달이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요. 그 달도 전쟁에서 그게 따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 작품 보면 어둠을 쓸며 떠돌며 꿈꾸며 와 같은 이게 미완성의 단어를 이렇게 책 이름으로 붙였는데 이것도 제가 보면 어떻게 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제가 시를 보는 눈이 작품은 하나를 쓰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 무언가 그것과 연관된 또는 그것과 관계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영원히 끝까지 이놈이 갈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완성되지 못한 단어를 가지고
시집 이름도 붙이고. 현실은 무한하고 작품의 내용은 유한하기 때문에 삶은 세상에 대한 어떠한 표현보다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휴식이라고 할까요? 좀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4, 5년 전에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 고향인 그 연이라는 데가 지금은 이제 세종시가 됐죠. 제가 태어난 동네도 지금은 가야 어디가 어딘지 내 집자리가 어딘지 흔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뒤엎어서 엉뚱한 게 돼서. 그런데 그렇게 고향이 없어지고 또 조상님들의 산소까지도 다 옮겨서 사실은 실향민이 됐죠. 나이가 들면서 이 고향을 그렇게 떠났으니 참 안 되겠구나 해서 실향기라고 우선 제목을 붙여서 대여섯 편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한 100여 편 써서 그 옛날 내가 자라던 그 고향에 얽힌, 우리 가족에 얽힌 그런 것을 시화해보고. 등산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0년 이상 했지. 여기 내가 이사 온 게 한 30년 넘어서 이사 오던 때부터 여기를 다녔지. 이 오면서 가면서 생각은 많이 하는 거야. 여기를 그렇게 30년이 넘도록 다녀봤지. 그러고 여기를 안 오면 이상이야. 뭐 하루 일과가 빠진 것 같아서. 그러고 우리가 그냥 집에만 동네만 박혀 있으면 세월 가는 걸 모르잖아. 그렇죠. 계절이 변하는지 어쩐지 잘 모르는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쳐다봄으로 해서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계절이 어떻구나 하는 걸 이런 데서 느낄 수가 있지. 초봄이면 이 초록색, 네. 연초록색, 참말로 반할 만큼 기가 막힌다고 이 색깔이. 시의 창작은 자연과 현실, 경험과 상상력을 언어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는 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고유한 생각 속으로 끌어들여 다시 재창조하기도 합니다. 시의 자유는 현실과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시는 현실의 그림자입니다. 문학이라는 게 결국은 그 소설 같은 건 특히 그 어떤 인물이나 어떤 저기를 잘 그려가지고 읽는 사람이 내가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에서 읽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그렇게 간접적인 인생살이를 체험하게 해주는 게 문학이라고도 볼 수 있어. 시는 자신을 깨닫고 현실과 대화하며 삶을 이해할 때 우리는 경험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시를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하면 정의가 있잖아. 사회정의. 그런 것도 어떻게 시다 담을 수 있다면 시로 표현해서 후배들한테 읽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되들 않지. 능력이 부족하니까. 대단하지, 향기. 네. 아까부터 계속 아카시아. 응. 그리고 이쯤에는 아카시아
그렇지. 이때가 아니면 안 돼요. 소나무나 이런 향기는 늘 맡을 수 있지만 이런 꽃이나 이런 건 그때가 지나가면 안 되잖아. 다시 그런 향기가 안 나거든. 우리가 산해도 그냥 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여름새 한참 무성한 그 엄청난 그 푸름 속에 그것을 우리가 본다는 건 감동이 아니고는 못 본다고. 문학은 자연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데서 탄생했고, 시는 자기 자신의 인생 속으로 스며들 때 탄생합니다. 시로 보는 우리의 삶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만 존재합니다. 시를 통한 시인의 상상력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 사범학교 다닐 때 글을 조금 좋아한다고 하는 우리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름도 촌스럽게 예랑이라고 하는 뭐라고 그럴까 등사판 동인지를 몇 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시발이 돼서 그 뒤에 졸업하는 애들도 또 그걸 이어받고 해서 그 아주 지금 유명한 시인이 된 나태주가 우리 후배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 그 우리 졸업한 사범학교 출신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럴까 하나의 그 학교의 전통 비슷하게 남아서 언젠가 세보니까 교대 졸업한 사람들까지 따져서는 수십 명이 되더라고. 그래 그게 시발이 돼서 사실은 졸업 후에도 학교에 나가서 근무하면서도 그 문학의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조롱을 당하고, 두 번째는 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세 번째는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집니다. 순수하기 힘들고 단순하지 않은 진실. 우리는 종종 진실에 걸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진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전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인이다 소설가다 문인들을 무척 이상한 눈으로 보았던 시대가 있어. 그럴 때는 그 자체가 두렵지. 나도 한번 퇴근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려, 대문을. 그 웬일이라고 하니까 아무 곳에서 왔는데 선생님 작품 좀 보여주쇼. 그러더라고. 그래 무슨 작품을 어떻게 보여주냐. 그러니까 초창기에 저 조치원에 있던 조치원에서 발행한 백수문학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대로 좀 보여달랴. 그래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꺼내다 줬지. 우리 사장님이 그걸 좀 꼭 보여야 된다고 해서 왔으니까 좀 도와주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줬어. 그랬는데 그 후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사를 한다고 할까. 그 사람에 대한 뭐를 조사를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퍽 안 좋더라고. 그때 당시에 붙들려 가서 참
고초를 많이 당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 한 열흘 지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퇴근하니까 또 왔어. 잘 봤습니다 하고 갖다 주어서 갔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두려운 얘기요. 그런 뭐를 당하려면 쓰지 말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경험은 세상을 끌어안습니다. 경험은 소중한 스승입니다. 시라든가 이런 게 뭐 아무리 이론상을 배워도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시가 뭐다 내가 작품을 써야겠다 할 때는 배운 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자기가 그렇게 손수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해야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문학교육이라는 게 인생교육하고 거의 맞먹는 거예요. 인생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 인생을 얘기할 때 하고, 그냥 이론상으로 인생이라는 이런 거다 하는 게, 물론 말로는 할 수 있는지 그게 자기가 체험하기 전에는 죽은 얘기지. 빠르게 갈 때는 주변 환경을 놓치고, 느리게 갈 때는 오래 걸려도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느림의 미학, 그 속에는 시인의 상상력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에게 절실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다린다고 그러거든. 기다렸다가 머리에 올 때 그걸 바르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힘이 든다고. 시 속에는 삶에 대한 깊은 관찰력을 통해 얻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는 깨진 상식의 다른 표현입니다. 한편의 그 기가 막힌 시를 읽었을 때 받아들이는 그 맛은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결국은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건 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대영 시인의 힘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데서 나옵니다. 시는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감동을 주어 우리를 변화시킬 뿐입니다.